여러분들은 언제부터 한국 영화의 퀄리티가 떨어진 것 같나요? 최소한 저는 청룡 영화상은 절대 신용할 수 없는 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당거래와 베테랑이라는 좋은 영화를 만든 류승환 감독의 작품이 2024년 청룡 영화상을 수상하는데 성공하였고, 저는 이 영화가 정말 끔찍하게 그지없는 말 그대로 영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1월 저를 주제로 한 테마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제가 리뷰라는 컨텐츠를 유튜브 소재로 삼게 된 계기가 된 영화 이란 제가 이 작품 혹은 상품에 대해 작성하는 소논문입니다. 저희 주관적인 의견을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들으시기 불편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그 의견 또한 저는 충분히 존중드린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밀수는 제가 말을 아끼려고 하여도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영화였습니다. 2019년 코로나로 인해 생긴 우울증을 대처하기 위해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였던 저는 2023년에 한국에 귀국한 이후 이 영화 밀수를 부모님과 함께 보고 방송에서 약 1시간 정도 욕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달린 댓글들이 리뷰 정말 잘하신다, 설득력 있다, 다들 칭찬만 하던데 이런 의견이 필요하다 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고, 대부분의 공중파를 포함한 유튜브 리뷰도 칭찬만 일색이었는데 저의 감상은 정반대였기에 의문을 품었지만,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청자분들도 이에 동의를 해주셨기에 저는 이를 기반으로 당시 방송을 시청하시던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모아서 2025년 영화와 게임, 추억을 리뷰하는 현재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계기를 만들어준 건 정말 고맙지만, 영화 자체의 퀄리티는 저 세상 끝자락에 있는 영화가 바로 밀수인데, 그나마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화려한 캐스팅 배우들과 잘 맞춘 옛날 음악임에도 그렇게 캐스팅한 배우들의 너무 어색한 연기와 페미니즘에 물들어 제대로 된 스토리텔링도 못하는 죄나 줘버린 개연성을 기반으로 2019년 기생충과 극한 직업이라는 명작이 받은 상을 2023년에 받았다는 것에서 이 정도면 한국 영화는 망하는 게 맞다 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이런 장단점들을 아시려면 영화 밀수가 어떤 내용인지 아셔야겠죠? 이후로는 영화 밀수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밀수는 1970년대 중반 군천항을 돌아다니는 해녀들과 배를 비추며 시작합니다. 이 해녀들은 춘자, 진숙, 돼지엄마, 앙금내, 똑순이, 억척이 총 6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배는 진숙의 아버지 엄선장이 이끄는 배로 자신의 아들 진구와 막내로 일한 장도리까지 총 9명이 군천 앞바다에서 해산물을 캐기 위해 나서고 있었죠. 최근 군탄에 생긴 공장들에서 나가는 폐수 때문에 군천 앞바다의 해산물들은 모두 죽고 썩어 있었고, 그렇게 이들은 생계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엄선장은 브로커 삼촌이라고 불리는 자를 만나 밀수를 제안받고, 화면은 밤에 밀수품을 몰래 바닷속에 던지는 밀수선을 보여주죠. 다음날 아침 세관의 담당 팀장 이장춘은 이런 밀수품이 없는 배를 통과시키고, 브로커 삼촌의 제안을 받아들인 엄선장과 해녀들은 밀수품을 줍기 위해 바다로 나섭니다. 그렇게 해녀들은 밀수품을 건져내기 시작하고, 이들은 성공적으로 첫 밀수를 마치게 되죠. 그렇게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한 이들은 이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해녀들의 대장으로 활동하는 춘자, 진숙, 그리고 막내 장도리는 다방으로 향해 브로커 삼촌이 금 밀수로 규모를 키우라는 것을 전해 듣고, 춘자는 엄선장 몰래 이 일에 착수하려고 고민하게 되고, 이 이야기를 몰래 들었던 장도리는 이에 대해 언급했다가 괜히 춘자에게 혼나게 되고 맙니다. 바로 이때 세관에게 검사를 받게 된 엄선장은 더 이상 불편해서 양심에 찔리는 밀수를 그만두려고 하였고, 이에 이미 금을 밀수 보낸 브로커 삼촌을 위해서라는 이유를 내면서 춘자는 마지막으로 금 밀수를 하러 바다로 향하게 되죠. 이때 찢어진 밀수 상자가 떨어지며 금이 발견되는데, 때마침 장춘이 이들에게 다가오고 이들은 빠르게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밀수품을 버리는 과정에서 상자가 닻을 눌러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끊어진 닷밧줄이 가장 앞에 있던 진구를 쳐서 진구가 바다에 떨어지고 마는데, 엄선장이 이를 구하러 뛰어들었지만 그물에 진구의 발이 걸리면서 진구와 엄선장 두 사람이 배의 프로펠러에 의해 사망하고 말죠. 이때 들이닥친 세관에서 이들을 모두 체포하려고 하였고, 몰래 이를 살피는 춘자는 혼자서 몰래 배를 탈출하는 선택을 합니다. 결국 춘자를 제외한 배의 모든 이들은 체포되어 교도소로 끌려가게 되며, 그렇게 아버지와 동생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믿었던 식구 춘자의 배신까지 겪은 진숙은 주범을 이유로 가장 징역을 오래 살게 되었고, 해녀 동료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을 세관에 신고한 것이 살아남은 것으로 알려진 춘자임을 전해졌습니다. 화면은 2년 뒤 서울 명동을 돌아다니는 춘자를 비추고, 춘자는 이곳에서도 밀수를 통해 옷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이때 밀수의 패권을 잡고 있던 권필삼을 만난 춘자는 긴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는 권상사라고 불리며 자신에게 피해를 끼친 춘자를 잡기 위해 나타난 것이었고, 춘자는 부산항에 막혔고 밀수 루트를 뚫을 수 있다는 것을 함부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렇게 화면은 또다시 불법 밀수를 잡는 장춘을 비추며, 장춘은 뇌물을 받아먹는 부하 직원들과는 다르게 성실하게 밀수를 막고 있었죠. 화면은 장도리와 썸이 있던 다방의 막내 아가씨 보옥분을 찾아온 춘자를 비추고, 아직도 밀수로 벌이를 하던 해녀들은 이제 막내를 잃었던 장도리의 아래에서 장도리 부하들의 무시를 받으며 박봉을 받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몰래 보고 있던 춘자는 나이트클럽에 있던 장도리를 찾아갔고, 장도리와의 거래로 밀수기를 여는데 성공한 춘자는 권상사를 군천으로 불러들이죠. 이때 춘자가 군천으로 돌아와 장도리와 있던 것을 알게 된 해녀들은 이를 찾아가고, 진숙을 필두로 이들은 춘자의 일을 받지 않기로 합니다. 다음날 권상사와 장도리는 함께 밀수를 할 바다로 나가 시찰을 나섰는데, 춘자는 권상사에게 거래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장도리를 거짓으로 압박하며 유리한 거래 조건을 따오는 성공하죠. 그날 저녁 해녀 중 하나였던 억척이가 사정이 안 좋은 것을 파악한 진숙은 때마침 찾아온 춘자와 대화를 나누고 이들과 함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데 다음날 아침 또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억척이는 혼자서 먼 바다까지 나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려고 하다가 상어에게 습격받았고 다리가 달린 억척이의 수수비를 걸기 위해 춘자가 손을 잡기로 하였어. 화면은 장도리와 권상사의 거래 현장을 목격하는 장춘을 비추고 이들은 권상사를 잡기 위해서 먼저 옥분이의 사방을 털기 시작합니다. 이에 옥분은 자신의 밀수품 구매 관련 문제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8월 7일 12시 거북섬에서 밀수를 한다라는 정보를 장춘에게 제공하게 되고 이에 당일 10시에 장춘은 거북섬에 도착하죠. 그렇게 12시에 밀수품을 회수하는 해녀들을 장춘이 체포하려는데 화면은 4일 전 춘자, 정숙, 옥분을 비추며 이들이 장춘의 계획을 알고 있었음이 드러나고 거짓 정보를 흘려 이들을 함정에 빠뜨렸음이 드러납니다. 이들 셋은 본격적으로 팀으로 활동하며 춘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숙에게 맡기고 이에 정숙은 정말 춘자가 3년 전 밀고의 범인이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하죠. 다시 화면은 밀수를 진행하는 춘자에게로 향하고 춘자는 권상사의 지시대로 몰래 빼돌린 밀수품을 바닷속에 숨기고 시점은 8월 7일 12시로 돌아와 장춘은 자신이 속은 것을 알게 됩니다. 춘자가 가져온 물건은 다이아몬드를 포함한 보석류였고 권상사는 본격적으로 춘자를 자신의 패밀리에 들이게 되죠. 그날 저녁 정숙은 몰래 장춘을 찾아갔고 춘자는 권상사를 통해 3년 전 장도리가 자신을 밀고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습니다. 화면은 장춘에게 몰래 밀고하러 온 정숙을 비추고 정숙은 장춘의 사무실에 있는 밀수 보고서를 확인하고 이후의 밀수에 대한 밀고를 하죠. 다음날 아침 정숙을 찾아온 춘자는 자신들이 밀고한 사람이 장도리였음을 정숙에게 알리고 화면은 3년 전 춘자가 도망간 이후의 시점을 비추며 모든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겨우 빠져나온 춘자는 브로커 삼촌을 찾아갔고 금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던 것은 삼촌, 정숙, 춘자를 제외하고 장도리밖에 없었기에 이들은 장도리가 밀고자 함을 알았고 브로커 삼촌은 그대로 장도리로 인해 바다에 빠져 사망하고 말았죠. 춘자는 지금까지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증거가 없으면 안 믿어주었을 것 같아서라고 말하며 사실은 장춘과 장도리가 엮여 있었고 이 둘이 3년 전 금을 빼돌린 진짜 흑막임을 파악하죠. 이때 옥부는 친하게 지내던 세관지간을 찾아가 그를 유혹하고 몰래 빼온 밀수 보고서를 통해서 셋은 장도리가 흑막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에 정숙은 춘자에게 사과하고 둘이 화해하는 것과 함께 이들에게 복수하기로 하죠. 다음날 이들은 권상사, 장도리, 이장춘이 서로를 의심하도록 이간질하고 장도리는 권상사를 죽이기 위해 호텔에 찾아와 권상사와 애꾸는 장도리 일행을 상대합니다. 그렇게 가슴을 찔린 권상사가 쓰러지고 춘자는 다음 거래를 위해 장도리에게 잡혀가죠. 이때 서류를 빼돌린 것을 알게 된 장춘이 옥분을 협박하는 상황에 정숙이 나타나 장도리가 다이아를 들고 오는 것을 알고 나머지를 모두 죽이려 한다고 장춘을 자극하여 행동에 나서게 만듭니다. 그렇게 권상사와의 싸움에서 입은 피해를 치료하는 장도리 무리 앞에 장춘을 필두로 한 경찰 부대가 습격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녀들을 제외한 장도리 일행은 모두 체포되었고 장춘은 이미 장도리가 돈을 빼돌릴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장도리를 협박하는데 이때 화면은 전날 밤으로 돌아갑니다. 진숙, 춘자, 옥분은 옥분의 미인계로 알아낸 장도리의 금고번호로 몰래 장도리의 금고에 밀수 보고서를 집어넣어 둔 것이었죠. 이에 완전히 틀어져 버린 장도리와 장춘이었고 장춘은 이미 밀수품으로 들어간 다이아를 회수하기 위해서 총을 들고 다음날 아침 해녀들에게 상어가 나온 듯 위험한 수역에서 다이아를 회수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렇게 포인트에 도착한 해녀들은 다이아를 회수하러 바닷속으로 향하고 비밀을 알고 있는 자신의 부하까지 죽인 장춘은 장도리 일행을 이용하여 다이아를 회수한 후 해녀들을 모두 죽이기로 결정하죠. 그렇게 장도리 일행이 해녀들을 덮치기 시작하고 물속에서 훨씬 강했던 해녀들은 반대로 장도리 일행을 압도하며 옥분이 총을 든 장춘에게 달려들어 장춘 또한 물속에 가라앉는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그렇게 모두를 쓰러뜨린 해녀들은 겨우 배에 탑승하고 유일하게 살아남아 다이아를 회수한 장도리는 해녀들을 협박해 이들을 바다에 버리고 혼자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해녀들은 바닷속에 돛을 바위에 끼워 배의 출발을 저지하고 바다에 빠진 장도리는 상어에 의해 최후를 맞이하죠. 그렇게 다이아를 회수하는 데 성공한 해녀들이 육지로 돌아오며 영화 밀수는 마무리됩니다. 이런 엉망진창 영화 밀수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화려한 캐스팅 배우들과 잘 맞춘 옛날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런 장점으로 뽑기에는 흔히 광고 멘트로 쓰이는 문구라고 느껴질 정도이긴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영화는 이런 광고에서나 쓰일 부분을 제외하면 영화에서 느껴지는 장점이 아예 없다고도 할 수 있죠. 이 영화에만 김혜수, 염정아, 조인성, 박정민, 김종수까지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유명 배우들이 대거 등장하기에 이런 좋은 배우분들의 좋은 연기를 기대하였으나 이후 후술할 부분을 들어보면 이 배우들의 연기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있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많은 영화에서 좋은 배우들을 기용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연기력이 부족하고 조금 어색해도 아이돌 출신의 배우를 굳이 출연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최대한 잘생기거나 예쁜 배우들을 메인에서 활용하려고 하죠. 이에 가장 부정적이었던 두 가지 예시가 2025년 최악의 영화라고 불리는 전지적 독자 시점에 등장한 블랙핑크의 지수와 2017년 욕이란 욕은 다 먹은 너의 이름은 더빙판의 차창욱과 김소연을 들 수 있습니다. 지수의 경우 가수 블랙핑크로서는
배우로서는 K-팝의 정점에 계실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뽐내시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기가 두려울 정도이지만, 전지적 독자 시점에서는 연기력 논란 기사가 쏟아질 정도로 그 처참함이 드러났는데, 캐릭터 설정을 변경하면서까지 굳이 지수를 썼어야 했냐 라는 원작 팬의 의견과 발음과 억양, 감정 표현까지 너무 어색해서 못 봐주겠다 라는 원작과 관련 없는 비판까지 굳이 왜 지수를 캐스팅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 비판의 강도가 강한 편이었죠. 너의 이름은 더빙판의 지창욱과 김소연도 애니메이션 더빙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배우분들을 굳이 섭외하여 더빙을 처음 하는 황광희 씨의 두 번씩이나 이 거지 같은 섬에 버려지다니를 연상시키며 성우로 일하는 분들이나 그 성우를 좋아하는 팬분들에게 강한 비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런 훌륭한 비주얼의 배우 혹은 좋은 배우들을 기용하는 데에는 저 또한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는데 유해진이 있으면 본다 라는 경우가 하나 있기에 충분히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죠. 이 밀수 또한 김혜수, 염정아, 조인성, 박정민, 이장춘까지 대한민국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본다면 그 마스크를 잊을 수가 없는 뛰어나고 유명한 배우들로 가득 찬 영화였고, 이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이죠. 개인적인 이야기로는 최근 한국 영화에 이 영화가 끼친 영향 중 하나가 이런 배우들의 몸값이라고 불리는 출연료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배우의 출연료가 과하다라던가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어려운 이유가 배우의 몸값이 높아서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기사나 커뮤니티에서 제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밀수가 그 정점을 찍은 영화라고 생각되는데, 분명히 출연하신 배우들은 좋은 배우들이지만 후술할 내용에 따라 그 연기가 이상하고 어색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이 아마 감독의 디렉팅이나 영화 자체의 컨셉과 스토리의 개연성에서의 문제로 보이기에 굳이 이런 배우분들이 출연하면서 영화의 제작 비용을 올렸어야 했나? 라는 생각도 들죠. 만약 올해에도 이런 클래식한 느낌이 아니라 올드한 영포티 감성의 영화가 한국 영화 시장을 장악한다면 그 어떤 뛰어나고 유명한 배우가 출연해도 못 살릴 것 같기에 왜 굳이 비싼 배우의 커리어를 개같이 부수면서까지 유명 배우들을 출연시키면서 작품을 만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외에도 장점으로 볼 수 있는 사소한 부분이 바로 음악을 잘 선정했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앞에서 부모님과 함께 영화를 보았다고 말씀드렸었죠. 영화가 끝나고 나서 당시 시대 노래가 많이 나오셔서 좋았다는 부모님의 의견이 있으셔서 다시 한번 영화를 보면서 등장했던 노래들이나 이 노래가 등장하는 타이밍을 보았는데, 당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아니지만 선곡한 곡의 내용과 그 멜로디, 서사가 어우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뛰어난 배치를 해냈다고 보였습니다. 초반 최헌의 앵두, 김트리오의 연안부두, 중반 송내건의 해뜰날, 산울림의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마지막 김추자의 무인도는 70년대를 대표하는 곡으로 무인도나 해뜰날을 제외하면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음에도 그 가사와 멜로디의 흐름이 사건과 너무 잘 겹쳐지며 강점으로 불려 마땅할 정도의 퀄리티를 내었죠. 이와 같이 영화 밀수는 유명하고 실력 있는 배우분들을 대거 캐스팅하여 이 배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만들었고, 영화에 사용되는 OST가 영화 배경인 70년대에 어울리는 그 시절 명곡들을 적절하게 삽입하여 당시 시대를 사셨던 분들이 추억을 떠올리실 수 있는 겉은 생각보다 멀쩡해 보이는 영화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영화 밀수의 가장 눈에 띄는 단점이 바로 이런 좋은 배우들이 펼치는 너무 어색한 연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애초에 제가 연기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고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잘 모르는데 과연 저에게 그것을 평가할 자격이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객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배우의 연기가 작품의 이질감이 없는 수준이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울 것이고, 흔히 말하는 발연기나 어색한 말투, 안 좋은 발음이 작품과 이질적이라면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되죠. 대표적으로 저는 일본의 영화나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일본 드라마나 영화에서 등장하는 너무 오버스러운 연기로 실존 인물들이 진행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만화적인 연출에 가미된 듯한 과도한 표정 연기나 시트콤 같은 느낌의 오버스러운 연기가 많아서 진지한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몰입감이 깨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 영화는 연기에 대해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유명한 배우들이 하는 연기가 어색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영화의 몰입감을 개같이 나락으로 떨어뜨리는데 크게 작용하죠. 대표적으로 춘자가 장도리를 혼내는 장면, 권상사와 춘자가 독대하는 장면, 권상사와 춘자가 군천 호텔에서 만난 장면, 장도리와 권상사가 시차를 나가는 장면, 정숙의 나이트씬에서 굳이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 따른 술을 마시는 장면,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유리를 씹어먹는 장도리 일행과 싸움에 들어가는 권상사, 옥분이 장춘에게 잘못했다고 비는 장면, 경찰에게 체포당하는 상황에서 춘자가 경찰들 앞에서 호소하는 장면까지 나열한 것만으로도 영화의 줄거리가 나올 것 같은 이 많은 장면들에서 어색한 모습이 보이고, 이때마다 저의 몰입감이 나락으로 떨어져 와 같다 라고 속으로 욕을 내세웠습니다. 특히나 배우 김혜수의 어색한 장면이 너무 많은데, 배우 김혜수가 맡은 배우 춘자는 작중에서 그 캐릭터가 3개로 보일 정도로 무슨 다중인격 캐릭터인 것 마냥 캐릭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예를 들어 장도리를 혼내는 장면이나 정숙과 장난치는 모습, 권상사와 처음 독대하는 모습과 호텔에서의 모습, 경찰에게 체포당하는 상황에서 호소하는 장면을 보면 춘자의 과장된 행동으로 인해 익살스러운 캐릭터가 돋보이지만, 중요한 회의 장면이나 정숙의 오해를 푸는 장면, 과거 브로커 삼촌과 함께 장도리가 범인을 알아내는 장면을 보면 절제되고
진지한 행동으로 인해 진중한 캐릭터가 돋보이며, 그 외에도 쪼그린 자세로 담배를 피거나 돈에 관련된 건에는 철저한 모습과 같은 커리어 우먼 캐릭터까지 하여 이야기를 진행하는 동안 이런 캐릭터가 계속해서 번갈아가며 나타나고 춘자의 성격이 어떤지, 춘자가 어떤 인물인지 감을 잡지도 못하게 만들죠. 이 중 제가 가장 어색하다고 느낀 캐릭터가 익살스러운 캐릭터의 춘자인데, 특히나 권상사와 대면하는 장면에서 너무 발연기 마냥 오바를 떨며 화를 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장면이 억지로 어색하게 연기를 해야 하는 장면이 아니고 춘자의 캐릭터가 이런 익살스러운 캐릭터 하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그저 발연기라고 불리는 어색하고 이상한 연기로밖에 보이지 않죠. 개인적으로는 진중한 캐릭터, 커리어 우먼 캐릭터는 한 방향으로 적용하는 캐릭터이기에 2년 전과 후를 분리하며 충분히 개선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과거 아직 장도리에게 배신을 당하기 전에 춘자가 해맑고 장난을 좋아한다는 설정이라면 익살스러운 캐릭터를 초반에만 활용하고 버렸어야 하는데, 2년이 지난 시점 정숙의 오해를 풀고 장도리를 잡으러 온 진지한 상황에서 이런 발연기 때문에 춘자의 캐릭터가 이상해 보입니다. 저는 이가 디렉팅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춘자뿐만이 아니라 등장하는 인물들의 연기가 전반적으로 어색한 부분들이 한 번씩 있고 오글거리는 옛날 영화 느낌을 내려고 고의적으로 이런 옛날 스타일을 취한 것이라고 본다면 나는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OST부터가 일부러 옛날 노래를 가져와서 향수병을 불러일으키는 느낌을 내려고 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런 옛날 영화 스타일의 연기를 디렉팅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에 또 다른 근거로 작용하는 것이 영화의 시점 구성이나 춘자가 진행하는 작전 설명, 장면에서의 화면 구도나 여러가지 장치들이 옛날 형사 드라마에서 나보던 화면 분할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랬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죠. 만약에 일부러 이런 복고풍 감성을 노렸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시대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군천은 가상의 도시이기에 특정 지역의 사투리를 사용하거나 서울에 올라간 춘자가 당시 70년대 서울 말투를 사용해야 함에도 이런 자세한 설정이나 디테일한 부분은 연기 디렉팅에서 드러나지 않았기에 그저 옛날 스타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구식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감독의 디렉팅 문제라고 보는 마지막 이유가 바로 굳이 시대상을 반영하겠답시고 등장하는 이상한 색드립이 많이 나온다는 부분으로, 이 영화 자체는 15세 이용가이기에 색드립이나 잔인한 표현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대사의 천박함이나 영포티스러운 느낌이 남아있는 게 너무 구식이라는 게 문제이죠. 대표적으로 춘자가 갑자기 군청에 돌아와서 밀수 이야기를 꺼내자 옥분이 말하는 애무도 없이 들어오네 와, 권상사와 호텔에서 대화를 나눈 춘자가 이야기하는 몸을 섞어야만 깊은 관계가 되는 건 아니잖아 와 같이 은유적인 색드립이 아니라 대놓고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대사를 읊고 있습니다. 15세 이용가의 경우 부모와 함께 들어간 다음에 아이도 볼 수 있기에 유승환이라는 감독의 이름을 믿고 보게 된 작품에서 이런 상스러운 느낌의 색드립이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등장하는 것이 과연 달가운 일일까 싶습니다. 여기서 아니 좀 색드립 좀 칠 수도 있지 너무 씹선비네 라고 하실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색드립이라는 것도 선이라는 게 있고 분위기야 상황이라는 것이 있는데, 색드립을 칠 만한 TPO도 아닌 상황에서 갑자기 천박하고 직설적인 색드립을 날리는 건 공항에 다니는 눈치 없는 남고딩들이 쉬는 시간 복도에서 야스! 야스! 거리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과 똑같아 보이고, 이가 캐릭터의 성격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기에 그저 70년대 당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말투를 상스럽게 바꾼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죠. 이와 같이 영화 밀수는 눈살이 찌푸러질 정도로 대부분의 배우들의 연기가 어색한 부분이 많고, 이런 연기를 포함한 분위기가 자기적으로 느껴졌기에 아마 감독의 디렉팅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옛날 느낌의 영화를 만드는 것과 그저 옛날 구식 영화를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데, 감독은 그저 구시대적인 색드립만 집어넣고 옛날 분위기를 내려고 하였으며, 이 색드립 쳐서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부류였기에 정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보는 내내 한국 영화가 개같이 망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배우들이 저딴 연기를 하고서 억대 돈을 받는 데에서 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연기만 별로였다면 감독이 저런 부분이 약한가 보다 라고 감독의 미스 디렉팅 정도로 끝낼 수 있었지만, 이 작품은 페미니즘을 끼워 넣어야 겨우 맞을 것 같은 개나 져버린 개연성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열받는 쓰레기 영화인데, 저는 이 영화가 어떻게 2023년에 영화상을 받은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예전에 방송할 때도 언급했듯이 이 영화를 보고 2시간 정도 깊게 생각을 해서 감독이 패미를 하고 싶었구나 라고 하니까 겨우 개연성이 생길 정도로 이야기가 엉망진창해 한국 영화를 나락으로 보내기 충분했던 영화였습니다. 너무 흥분해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밀수는 그 이야기의 개연성이 너무 엉망인데, 영화를 보는 내내 왜 이따구로 이야기가 흘러가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내가 못 보고 놓친 무언가 장치가 있었나? 를 시작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70년대라서 당시의 교육 수준을 반영해서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멍청하게 설정한 건가? 라는 말도 안 되는 혐오적 추측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가장 눈에 띄는 서사를 말아먹은 부분이 진숙, 춘자, 옥분, 세세계 악역으로 등장한 권상사, 장도리, 이장춘이 너무 쉽게 당한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 전반에 있어서 이 세세 작전은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맞아 들어가는데, 먼저 권상사와 장도리의 거래 현장에서 장도리는 춘자가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것에 그 페이스가 말리고 말고, 아무리 권상사가 중간중간 춘자의 편을 들며 춘자가 장도리 이야기를 끊어먹어
먹었다고 해도 왜 장도리는 제대로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라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거래를 하는 당사자는 장도리와 권상사로 춘자는 어디까지나 브로커의 역할이기에 두 사람을 주선해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래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모호한 인물입니다. 애초에 권상사에게 약 1,800만원의 빚을 진 상태였기에 권상사가 유리하도록 상황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이를 굳이 춘자가 나서서 했어야 하나? 라는 의문점이 생기죠. 당시 해녀들은 2년 전 자신들을 밀고 한 범인을 춘자라 알고 있었고 이 둘의 갈등이 정말 큰 상태였는데 속사정을 알고 있는 장도리를 굳이 맞이하러 가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권상사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갑의 입장인 권상사가 장도리를 압박할 수 있기에 춘자가 범인이라고 밝힌다고 해도 그건 그쪽 사정이고 라고 얼마든지 넘길 수 있었죠. 심지어 거래 같은 이후 나이트에서 춘자의 사정을 이야기할 기회도 있었는데 왜 굳이 이를 묵인하고 넘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외에도 진숙, 춘자, 옥분 셋이서 밀수작전을 멋대로 변경하는 때 대놓고 수상한 움직임과 어물쩍 넘어가려는 기책을 보이는데 왜 권상사와 장도리는 이를 제대로 조사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옥분과 이들 사이의 커넥션을 추측하기 어려웠을지 몰라도 진숙과 춘자는 서로 가족처럼 지낸 사이였고 이후 밝혀진 2년 전의 사건에 따르면 장도리는 자신이 밀고자라는 것을 춘자가 알고 있다고 충분히 추측이 가능한데 왜 굳이 이 둘을 방치한 것일까요? 해관 측 인물들도 상당히 멍청하게 그려진 것이, 해관 직원은 옥분에게 빠져서 옥분이 밀수 보고서를 훔치는 걸 놓치고 마는데 상식적으로 소방서가 뜬 이후 옥분과 시간을 보내고 뒷정리를 할 텐데 사무실에 있는 서류가 없어진 것을 모르는 게 말이 될까요? 만약에 제가 이 세관 직원 입장이었다면 옥분을 사무실에 들여서 성행위를 했다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 정리를 철저하게 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옥분이 훔쳐간 밀수 보고서가 몇 개나 되기에 이가 비는 것은 충분히 의심스러웠을 것으로 보이죠. 이런 점들을 포함해서 이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빌런들은 진숙, 춘자, 옥분, 해설 작전에 말려들기만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정숙과 옥분, 춘자가 각각 권상사, 장도리, 이장춘을 이간질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셋은 서로 확인해볼 생각은 1도 안 하고 갑자기 싸우러 가거나 이들을 체포하려고 하는 멍청한 선택을 하죠. 2년 뒤에 군청에 좋은 일을 배치해주는 것이 권상사가 된 시점에서 장도리는 권상사를 죽이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깡패들을 모아서 권상사를 죽이려고 한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앞에서는 청렴한 공무원인 척하는 장춘은 왜 옥분과 정숙의 말만 믿고 이들이 자신을 뒤통수 쳤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장춘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정숙도 춘자, 장도리 쪽 사람인데 왜 이들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경찰에게 뇌물까지 건네주면 밀수보고서를 회수하려고 한 것일까요? 권상사를 믿을 수 없다고 하여도 장기간 거래를 해온 장도리에 대한 신뢰는 있었을 터이니 장도리에게 따로 찾아가 둘이 이야기만 나눠보아도 이 모든 작전이 들통날 정도로 허술한 작전인데 왜 이들은 이런 간단한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다이아를 회수하는 배에 가서도 배에서 장도리와 장춘 둘이 이야기할 때 이전 세세 작전을 눈치챈 장도리가 납작 엎드려서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도 가능하였고, 장춘의 입장에서는 총을 든 자신에게 굳이 반기를 들 이유가 없는 상황이고 신뢰도 측면에서도 오랫동안 거래를 해온 장도리가 신뢰도가 더 높기에 다이아를 모두 준다는 가정하에 사정을 말하면 납득했을 듯한데 왜 그런 걸까요? 이런 장춘도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것이 옥분을 살려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장춘은 자신이 다이아 밀수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장도리 무리를 통해 해녀들을 죽일 것을 계획하고 있었고 모든 사정을 하는 자신의 부하까지 장도리에게 죽게 만들었는데 왜 옥분은 제거하지 않은 것일까요? 어차피 죽이고 물속에 떨어뜨리는 짓을 부하에게도 했는데 옥분에게 그런 짓을 못할 이유가 등장하지를 않죠. 마찬가지로 판단이 이상한 것이 왜 장춘은 장도리 일행을 굳이 해녀들이 유리한 물속으로 보내서 죽이려고 한 것일까요? 자신의 부하의 경우 장도리를 시켜 목을 졸라 교살하고 무게추를 달아서 바다에 가라앉혔는데 해녀들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다이아를 회수한 후에 이들을 죽이면 되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총이 있는데 굳이 이들을 쏘지 않고 계속해서 위협만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장춘이 사용하는 총은 산탄총으로 불리는 샷건으로, 샷건은 굳이 버드샷, 즉 여러가지 총알이 퍼지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발의 구슬이 들어가는 슬러그를 활용하면 물속에 있는 이들을 죽이기 쉽고, 샷건이 좋은 이유가 이런 총알의 개조가 정말 쉬워서 그렇기에 주머니에 있는 동전이나 밀수품 중 고철 아무거나 가지고 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영화 뉴스 오브 더 월드를 보면 동전을 탄으로 발사하는 장면도 있기에 이 또한 개연성이 무너진 상황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에 와서 장도리 또한 다이아를 회수한 이후로 총을 가진 상태로 해녀들을 마주하는데 왜 해녀들을 쏘지 않은 것일까요? 앞으로도 밀수일을 해녀들을 통해 해야 하니까? 2년 전 엄선장관 진구가 죽은 계기였던 밀고를 하고 박봉으로 해녀들을 부리며 세관과 결탁하고 있는 장도리가 만약 다이아를 회수하고 돌아간다고 해서 해녀들이 그를 따를까요? 이처럼 정말 이야기는 온통 질문밖에 생기지 않을 정도로 개연성은 스틱스 각 너머로 칼원도 못 좋을 정도로 던져놓고 자기들끼리 좋다고 써놓은 꼴이 너무 열받아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상 이야기했다가는 영상이 19세를 받을 정도로 수위가 강한 욕이 나올 것 같기에 다시 이야기를 돌리자면 왜 밀수의 빌런들은 전부 무능하고 멍청하고 돈에 멀었고 성에 눈이 멀었는가? 라는 질문이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충분히 떠올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한 가지 결과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모두 있는 것이 바로 페미니즘이죠.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진숙, 춘자, 옥분이라는 능력
매력 있는 여성 셋이 장도리, 권상사, 장춘이라는 멍청하고 돈이랑 선에 눈이 먼 나쁜 남자들을 시원하게 때려잡는다 라고 한다면 이 모든 소설가 납득이 갑니다. 빌런으로 등장하는 남자 셋의 행동이 이상한 이유가 남자는 멍청하니까 저래, 땀을 좋아하니까 저러는 거야, 형의 눈이 멀어서 원숭이만의 섹스업을 조금만 하면 넘어온다 와 같은 논리라면 그래 남자를 까고 싶으니까 라고 납득이 되고, 마지막에나마 이득을 본 모든 생존자들이 여성이고 장춘이나 장도리가 왜 이들에게 총을 쏘지 않았는지도 여성을 공격하면 안 되지, 가난인 여성을 영화에서 죽게 만들면 안 돼 라는 논리로 모든 서사가 해결되는 미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밀수라는 영화는 정숙, 춘자, 옥분이라는 여성진을 띄워주기 위해 장도리, 권상사, 이장춘의 세관 직원까지 남자들을 전부 으로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러면 흔히 PC 영화라고 불리는 영화들의 문제점이 엉망인 서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2023년 최악의 PC 페미니즘 영화라고 볼 수 있기에 오히려 못 맞는 영화라는 것이 더 좋지 않았나 싶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페미니즘을 은근슬쩍 스리슬쩍 넣은 영화가 무려 청룡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참 PC해지고 있고 결국 한국 영화를 망치는데 페미가 일조했다는 결론이 생기죠. 그럼 이런 나쁜 남자들을 쓰러뜨리고 정의감이 투철한 언니들은 마지막에 와서 왜 똑같이 되고 만 것일까요? 최후반부 춘자와 진숙을 포함한 해녀들과 옥부는 모두 배에서 살아남았고, 이들은 다이아를 가지며 엄청난 동방석에 앉게 되는 것을 암시하며 이야기가 끝나는데, 이들이 앞에서 말한 돈에 무늬만 멍청한 남자들과 뭐가 다릅니까? 해관 담당이었던 장춘과 그 부하가 바다에 나갔다가 죽었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해녀들이 돈이 많아진다면 기존에 이들이 밀수업을 했던 것을 아는 이들이 이 상황을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엔딩을 만들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질 않는데, 이들이 모든 일을 겪으며 밀수를 그만두는 것이나 스스로 자수하면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그래 밀수는 나쁜 것이지 라고 최소한의 메시지라고 담을 수 있었는데, 그냥 나쁜 남자들에게서 멋진 언니들이 다이아를 쟁취했어 말고는 결론도 없는 괴상한 이야기만을 남기며 이를 통해 주는 메시지도 엉망이 되고 말았죠. 해석할 수 있는 메시지가 돈이 되면 밀수고 뭐고 해야지 이거나 니들도 멍청한 남자들 등쳐먹고 호의호식해 정도로밖에 추측이 되지 않기에 진짜 같은 조도 안 먹을 팸이 깔아주는 영화가 되었죠. 이와 같이 영화 밀수는 한국 영화라는 것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그 이야기의 개연성이 엉망인데 더해 이를 굳이 하나로 묶자면 등장하는 논리가 페미니즘밖에 없는 진짜 세상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영상에서 욕을 안 하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하였는데 진짜 이 영화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모든 것이 끔찍했기에 죄송하다는 말씀과 일단 같은 쓰레기 영화를 한국에서 상을 줄 정도로 대한민국 영화계가 썩었다고 보이기에 절대 한국 영화는 보지 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영화 밀수는 제가 리뷰라는 콘텐츠를 시작하게 만든 저에게 있어서는 좋은 계기가 된 작품이지만, 훌륭한 배우분들과 배경이대 70년대 음악을 잘 깔아놓고 그 연기가 엉망진창인데에 더해 서사까지 세상 이럴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대한민국에서 만든 쓰레기 영화 베스트 10 안에 무조건 들어간 영화로 보입니다. 이런 망가진 서사를 묶는 것이 페미니즘인 점을 고려하자면 대한민국 영화계 또한 PC주의에 감염되며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앞으로 한국 영화를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과 한국 영화를 나락으로 보는 기념일적인 작품인 것을 감안하여 제가 이런 밀수에게 주는 평가는 별 5개 만점에 0개입니다. 감사합니다.